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나와져 있는데 혹시 역사를 잘하면 이게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죠? 네. 어느 시대 때일까? 조선시대. 네, 고려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송도라고 하는 거는 개경의 옛 이름을 뜻하고요. 개경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뜻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알고 있니? 네. 뭐 있어? 왕건. 아, 그치. 홍건적의 난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래? 그 이제 실제 사건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작품이 전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 소설이라고 하는 특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실제 이야기야, 소설? 아니요. 그치? 그래서 소설, 이런 말도 있잖아.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런 말 언제 해? 이상한 말. 그치? 얘가 하는 말을 못 믿을 것 같을 때 소설 같은 말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실존 인물을 갖다 쓴들, 실제 지명을 갖다 쓴들 그 실제 있는 것만 모티브로 사용하는 거지 그 인물이나 그런 배경 같은 거는 작가가 허구적으로 설정한 이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구성 있는 소설에 송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줄까?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사실감을 부여하는, 사실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괜찮을 것 같지? 네. 그리고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은 항상 매년 시험 범위에 항상 포함이 됐었고 수능에서까지도 연계해서 좀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같이 좀 봐두면 좋아요. 일단 볼게요. 자, 나이는 18살인데 얼굴은 말쑥하여 재주가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묘사를 하나요? 그치? 이시성을 가진 서생을 묘사를 해요. 서생은 무슨 뜻일까? 맞아. 그래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일단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말쑥하며 재주가 뛰어났다라고 묘사를 하죠. 그럼 자,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일까 간접 제시일까? 직접 제시죠. 왜냐하면 외양은 무조건 직접 제시라고 했어. 외양 묘사는 무조건 직접 제시.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럼 학생이면 어디를 다니겠어? 그치? 그래서 국학에 일찍부터 국학에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글을 읽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볼게요. 그때 선중기 귀족집에 최씨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최씨 처녀라는 이제 등장인물도 묘사를 하죠. 자, 나이는 16살쯤 됐는데 맵시가 아름답고 자수에 능하여 십자수 같은 거에 능하며 시부에도 뛰어났다. 시부 무슨 뜻일 것 같아? 약간 글짓기, 시를 짓는 거. 그래서 시부에도 뛰어났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다. 풍류제자 이수지와 반대 같은 최처녀야. 너희 재주 너희 얼굴 한번 보면 배부르다라면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재주랑 얼굴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제자가인이라고 해요. 이런 건데 한자상어는 알고 있니? 선생님 같은 사람. 네, 그러면서 볼게요. 이 서생은 일찍부터 책을 끼고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최여인의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집 북쪽단 밖에는 수십 굴의 수양보들이 운치 있게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묘사가 나와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이니까 어렵지 않지. 네, 이 서생은 어느 날 그 나무 밑에서 쉬다가 문득 담안을 엿보았더니 근데 이게 이생규장전이 이생과 이제 규라고 하는 거는 여자일 거잖아. 그래서 여자, 그래서 담 넘어서 이 담 넘어서 담을 엿보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미안해요. 이생이라고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볼까? 이생. 그래서 이생과 이게 규가 엿보다 규이거든요. 그래서 엿보다라는 뜻이야. 엿보다. 장이라고 하는 거는 담 장자거든요. 그래서 담을 엿보는 이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빔이 맛이 막 가가지고 계속 깜박깜박 거리는데
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을 엿보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이제 제목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의 의미랑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목의 의미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그럴까? 괜찮아? 네, 그러면서 볼게요. 이름 있는 건 온갖 꽃들은 활짝 피어있고 벌과 새들이 그 사이를 요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은은히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 여기서 발은 뭘까? 이런 거 미안해요. 네, 막 이런 거 커튼 발 같은 거 알아? 막 구슬로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알아보려나? 막 구슬로 비즈 커튼 같은 거 알아? 네. 약간 그런 거야. 그 커튼. 그래서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리고, 비담 휘장은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다가 손을 잠시 멈추고 택을 개더니 시를 읊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그럼 배경은 어렵지 않지. 그리고 볼게요. 자, 중략 부분에서 보면은 이서생과 최여인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라고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둘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우연히 담안을 들여다봤더니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지.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우연적인 사건 전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단에서는 내용이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막 문학적 개념이랑 엮어서 문제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죠. 자, 그러면 고전소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 방금 작성했던 우연적인 사건 전개. 그러면 현대소설은요? 맞아. 기억나네. 필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그치? 꼭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우연은 뭐야?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게를 이제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운명 같은 사랑을 의미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고전소설 중에서도 우연적으로 만났는데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운명으로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면 헷갈려. 그래서 쌤이 개연성으로 구분하라 했거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인과성으로 구분하면 돼. 고전소설은 우연적이니까 인과성이 없고요. 현대소설은 인과성이 있어. 필연적인 건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더글로리 같은 현대 작품만 봐도 학교폭력 당해서 복수하잖아. 그래서 그 필연 관계가 명확하지. 하지만 고전소설 이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은 그 필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서 볼게요. 뒤에 하지만 둘의 사랑은 눈치채 이서생의 아버지가 이서생을 꼬집으며 그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 소식을 들은 최여인은 병이 나고 만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게 첫 번째 실현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실현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치, 아버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이거 깊은 사랑 하나만 더 쓸게. 사랑과 관련해서 자유연애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지? 이때 당시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정해준 사람과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둘이 사랑에 빠져서 자유롭게 연애를 한 거잖아. 그래서 자유연애를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흔한 사랑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근대적인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작가의 근대적인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여기다 말고 저기다가 쓸게 그냥. 네, 아버지 어떻게 해? 아버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그치? 그거를 보통 뭐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유교적인 가치라고 쓰죠. 그래서 아버지는 유교적인 가치관, 유교적 괄호 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이서생과 최여인의 각각의 성격도 드러나거든요. 이서생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을까? 그치? 그래서 수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수능. 반면에 최여인은 그치? 병 걸려가지고 막 그거에 따라서 나를 살리고 싶으면 다시 만나게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봄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원래 앞부분에는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병은 당연히 상사병이고요. 관련해서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여성상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긴 해. 근데 여기 발제된 부분, 교과서 발제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일단 딱 이 정도 순응하는 자세, 뭐 상사병에 걸려서 이제 부모님한테 막 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여성상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뒤에 볼게요. 딸의 병이 이서생 때문이 말게 될 최연의 부분은 이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연의 간곡한 청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이서생과 차연이는 혼례를 올리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면 어떤 만남이었어? 그치.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만남. 그치.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만남이 돼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펼쳐져.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이 침범하고 이서생은 가족과 공백한 산골에 숨어있다가 도적에게 발각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건적이 침범하는 게 두 번째 시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작품에 반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치? 사실성을 부여하고 현장감을 부여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왜 송도에서는 현장감 안 썼는데 왜 여기서는 현장감 썼는지 이해가? 그래서 현장감은 실제 있을 법한 일과 관련된 이 사실성과 더불어서 뭔가 흥미진진한 것을 얘기할 때 보통 현장감을 쓴단 말이야. 근데 송도라는 배경에서는 현장감은 덜하지. 그치?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는 사실성과 현장감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때도 있는데 이거를 완전 구분해서 본다면 여기 홍건적이 침범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현장감이라는 용어를 더 추가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지? 네. 근데 막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구나. 네. 뒤에 볼게요. 자, 칼을 들고 쫓아오는 도적을 피해 이서생은 겨우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지만 붙잡힌 최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을 크게 꾸짖다 도적이 선에 죽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어.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더 얘기할 게 있나 싶지? 그치. 일단 뒤에 한번 봐볼까요? 네. 한편, 근데 벌써 절정이다, 절정. 발단에서 중간 내용 이제 생략되고 절정으로 넘어가요. 원래 이게는 자습서 분량으로 한 12장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책 개정되면서 한 반 정도가 날라갔어. 그래서 이제 좋지. 그치. 네. 절정부터 그래서 볼게요.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내용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자, 부모님의 옛집은 어떻대? 그치.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아내의 집은 어떻대? 그치.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이 쥐적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괜찮아? 네. 그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옛집을 이렇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아니라고 찾을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거 아내의 집과 관련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치. 왜? 모르겠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뭐야? 어떤 자연물을 보고 나의 외롭거나 뭔가 나의 감정 정서가 더 극대화되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내의 집을 묘사하면서 이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춰서 괜찮겠지? 왜 쌤 목이 점점 아파오지?
그런가? 예술이 쌤 때문에 아프면 안 되잖아. 네. 아프면 오늘 약 먹고 자? 네. 네,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 했지?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에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에 즐겁던 일들은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날에 즐겁던 일들을 뭐라고 생각해? 그치? 꿈만 같았다. 이거 진짜 꿈이야? 그치?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꿈만 같았다 해서 진짜 꿈을 꿨다라는 막 그런 미용 선지가 있는데 그걸 또 골라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네, 또 볼게요. 자, 밤중이 거의 되자 여기가 중요해. 희미한 달빛이 들불을 비추는데 그럼 한번 장면 머릿속으로 그려봐. 희미한 달빛이 이 복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잠자는 그런 공간 있지. 그 길을 살짝 이렇게 비추는 거야. 그럼 어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약간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뒤에 사건까지 보니까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대요. 이 발자국 누구 걸까? 저. 아내였어요. 아내였어요. 신기하지? 고전소설의 특징. 자, 그래서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누구야? 그치? 사랑하는 아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환신으로 들어온 거야. 이 환신이라고 하면 혹시 뭔지 알아? 보통 환생 막 이런 걸로 오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귀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통과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시체예요, 시체. 근데 실제 시체는 따로 있고 그게 영혼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귀신 같은 건데 막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살아있진 않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체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환신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 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비현실적인 요소랑 관련해서 전기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을 전개해주기 위해서 그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장면이랑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 배경을 설명해주기도 해요. 막 귀신 등장하는데 막 웃긴 막 소리 이렇게 막 아이돌 막 케이팝 그런 소리와 같이 귀신 등장하면 그거는 웃긴 거잖아. 그치? 약간 그런 배경이 깔아줘야지 되죠. 네, 뒤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또 이게 진짜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진짜 짱 중요. 줄거리에서 많이 물어봐. 어떤 의미로 많이 물어보냐면 이 의미로 많이 물어봐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사랑하는 감정이 앞섰다라는 거. 그럼 보통 감정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내리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켜? 그치? 그래서 비극적 결말이 예측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둘의 사랑 어떻게 될까? 같이 죽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는데 네. 비극적 결말. 사실 예술의 말이 맞아서 네, 딱 맞아서 네. 하면서 볼게요. 자,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이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쭉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 질문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의 질문이야? 그치?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앞선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 스스로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어? 또 볼게요. 자, 여인은 이제 사정 얘기했대요. 저는 본디 양가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을 했었고 시와 글씨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집 밖의 일, 혼돈색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그럼 누구에게 몸을 바친 거겠어? 그치? 내가 사랑하는 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임에게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평생의 가약은 무슨 약속이겠어?
그치? 그래서 몇 번째 만남일까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랑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만남. 그래서 이거를 헷갈릴 수 있어. 첫 번째 가약은 뭐야? 우리 연애하자. 연애가 첫 번째 약속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 평생의 가약은 부부됨이 약속이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볼게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 홍건작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어서 이렇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를 진흙탕 속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뺏기진 않았지만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실로 천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자, 천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최여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대. 하늘. 내가 이지한 게 아니라 하늘 신이 나를 이렇게 했대. 그래서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녔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괜찮은가요? 그리고 볼게요. 그래서 천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는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저는 남궁과 군벽한 산골에 세워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른 새 자신의 처지를 비유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일 이지할 곳이 없으면 한스러웠습니다. 의뢰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세잔한 문둥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여기서 그러면 의뢰는 누구와의 의뢰일까요? 그치? 그래서 정조를 얘기하는 뜻이겠죠. 정절, 정조, 남편과의 사랑을. 그래서 의료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세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낸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게 찢어진 썩은 상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골통안이라고도 한대요. 그리고 볼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무슨 한자성어를 사용한대요? 겠지?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앞에까지 밑줄 칠게요.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다. 그럼 둘이 어떤 시절? 결혼은 두 번째인데 홍건적의 난 때문에 깨졌잖아. 그거. 연애는 첫 번째. 죽는 건 슬픈 거. 좋은 시절은? 그치. 환신으로 제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환신으로 제외한 것이 세 번째 만남이 돼요. 그래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았습니다. 정기적 요소 같은 말로 뭐라고 했었지? 응? 뭐라고 했었지? 응. 비현실적 요소.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 두 번, 세 번 다시 공부할 때는 좀 더 익숙해지니까. 네. 써볼게요.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3세의 깊은 인연에다가 또 밑줄 한번 쳐볼까? 3세의 깊은 인연.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윤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을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사상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럼 이 작품에서 유교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었어? 그치? 그럼 불교적인 내용은?
그치? 도교적인 내용은? 환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도교라고 하는 게 뭔가 재물, 뭔가 제사 이런 거 의례의식 같은 것을 도교랑 관련한 얘기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환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것도 영혼, 넋을 기리는 행위잖아. 뭔가 이렇게 장례를 그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환신으로 나타난 것도 도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괜찮지? 오늘 이거 소설 끝까지 다 볼 건데 괜찮겠어? 네, 또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해? 지금에서야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뭐래? 네, 만나지요. 그치? 그러면서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 무슨 뜻일까? 집안의 재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쌤은 좀 읽을 때마다 웃기다. 집안의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뭐래? 재산. 그치? 부모님의 해골은? 아니 근데 솔직히 부모님의 해골을 잘 묻어놓고 집안의 재산은 그냥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않아? 그치? 집안의 재산은 잘 숨겨두고 부모님의 해골은 버려두었다. 이런 내용은 쌤은 좀 웃기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집안의 이제 가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게.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광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부모님의 장례를 잘 쳐고 이제 제사까지 지내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드러지는 사상. 부모님의 제사를 잘 치러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유교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유교.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는 거니까. 괜찮은가요? 네. 그렇게 뒤에 보니까요. 지금 내용이 살짝 달라서 어딘지 찾았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쌤 책이 아직 안 나왔대. 그래서 네. 볼게요. 그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룡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골을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서생 본인 일 해 안 해? 본인 일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최연이랑만 시간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치? 그러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었는데 그럼 첫 번째 가약은 뭐야? 그치? 2년 연애한 거. 그치? 두 번째는 부부된 거. 세 번째는? 그치? 환신에서 이제 이승에서 다시 만난 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더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 그러면 슬픈 이별 헤어져야 된대요. 다시. 그럼 왜 헤어져야 되냐? 그랬더니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쌤이 고전소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처음으로 현대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으로 중요하게 또 인지하면 좋겠지. 내가 환신으로 돌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즉, 개연성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위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럼 나 왜 환신할 수 있었대? 그치? 그래서 잠깐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줬던 거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이 유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이유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는 없대. 좀 재밌지 않아? 네, 그러면서 볼게요.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12 무슨 뜻일까? 맞아. 근데 정확하게는 그 신하를 말해요. 여자의 신하. 최여인을
피고인을 이제 돌보는 신하가 되는 거겠지. 약간 종 같은 거야. 여종. 자, 술을 울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선생님이 술을 권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해. 지금 소설이잖아. 소설인데 갑자기 시가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삽입시라고 해요. 그래서 삽입시의 특징이 여기 있을 거거든. 자, 이 내용을 볼게요. 이거 똑같이 나와져 있을걸? 아마 쌤이랑 이것도 쌤 화면으로 보여줄게. 일단 정서적 기능이랑 서사적 기능으로 나뉘어지는 거 일단 이해 갈까요? 자, 일단은 시라고 하는 거, 서정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서정시. 정서가 효과적인 시를 서정시라고 보통 표현하잖아. 그래서 정서적 기능을 하는 것은 운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운문. 그래서 운문적 특징이라고도 해. 여기서 운문이 뭘까? 시. 운문을 시라고 해. 그럼 서사적 기능은 뭐라고 할까? 산문적 특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산문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삽입시가 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이 소설에서 시가 있는 거니까 소설의 특징도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용으로 봤을 때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거는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정서적 여운을 준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전달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거. 지금 충전되고 있나? 되고 있어. 네, 되고 있네요. 네, 볼게요. 그래서 서사적 기능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압축적 사건 전개. 그리고 뒤의 내용을 암시해요. 그리고 단조로움 탈피도 있어요. 단조로움 탈피는 무슨 뜻일까? 소설 줄글로 된 거 나오다가 시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오면 좀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잖아.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볼게요. 자, 그럼 내용에 따라서 자, 도적들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이었네. 자, 그럼 여기서 원앙은 누구겠어? 그치? 원앙은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막 그 결혼할 때 원앙새 이렇게 갖다 주잖아. 사랑을 대표하는 새라서 이제 이서생과 최여인을 나타내고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사리법.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정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 한탄, 그치? 그래서 여기 삽입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그리고 또 볼게요. 자, 슬프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산선녀 될 수 없고라는 말이 있는데 무산선녀 일화는 잠깐 그냥 화면으로 보여줄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전국시대의 초나라 회왕이 잠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났는데 즐거움을 누리던 회왕이 다시 만날 것을 간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러 있을 것이니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해요. 어때? 다시 만났어. 그치? 근데 나는 무산선녀 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무산선녀는 나랑 대조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조적. 대조. 그리고 또 깨진 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그래서 깨진 걸은 어떤 소재가 되는 걸까? 그치? 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 되겠죠. 이별과 관련된 슬픔을 형성하였다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여정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환신으로 있잖아. 다시 저승 돌아가면 둘이 만날 수 있어?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소식조차 막히리라 못 만난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건
사건 암시랑 관련해서 뭐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 비극적인 사건 전개, 임을 암시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볼까요? 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절을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갖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의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들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리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부인이 아니었으면 장례를 지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의 말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부인이 모두 실천했다. 그래서 부인에게 감사하다. 그치? 그래서 그것은 부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순효하고 이 효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런 마음 예절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그러면서 나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부끄러울까? 그치. 부인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해줬는데 나는 부인을 위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겠냐? 여인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치, 그럴 수 없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에게까지 그 아무리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된다. 자, 다만 무엇에 대해서 부탁해요? 그치, 내 유고를 장례를 지어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떠나요.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떠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용을 치러 나왔을 때 애들이 다 틀려갔던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정적을 감추었다. 이서생 아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었대요. 자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비극적인 결말은 당연히 맞는데 내용일치 문제로 이런 말이 나왔어. 들어봐. 이서생은 최여인을 따라 죽었다. 맞을까? 아니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병이 무슨 병이겠어? 그치. 그래서 아내를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맞아. 엄청난 반전이지. 네. 일을 꼬아서 와요. 맞아. 이게 상사병이니까 그런 선지로 많이 꼬아서 근데 좀 대표적으로 꼬아서 내는 내용이야 이건. 그치. 그래서 그치.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아내를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학생들은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 한 문장이. 볼게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표현도 진짜 짱 중요해. 자, 이거 고전소설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자 같은 말로? 그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해가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의 이야기는 뭐야? 이생과 최여인의 사랑이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무슨 구성이라고 할까? 이야기 밖의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이건 완전 상식적인 거. 액자식 구성에서는 내화 이야기가 중요할까? 외화 이야기가 중요할까? 그치? 왜냐면 당연히 뭐 미술관 가서 와 액자 예쁘다 이러지 않잖아. 와 그림 예쁘다 이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화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내화 이야기의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외화 이야기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 네. 못하죠? 그치? 여기 사람이랑 대화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냥 작품 속의 작품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 네. 네. 그래서 막 이 사실들은 사람들이 독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같은 독자 아니야. 이 이야기를 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독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독자가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네. 네. 이제 여기까지 문제 쭉